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1교시 때는 우리가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을 했는데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온 내용들과는 다르게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나온 정책의 핵심은 바뀐 어떤 정책 기조 그리고 지금 현 상황들을 봤을 때 100%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른다라는 그 이면에는 돈이 글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두려움에서 가장 큰 거, 뭐 흘러 들어가도 부동산이 오르는 건 상관없는데 불공정하게 오르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돌아보니까 법인 갭 투자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쓰는 카드였지 않느냐. 이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급하게 내놓은 게 충분히 있고요. 이번 대책은 급한 거 맞아요. 급한 거 맞고 약간 그 전에 있는 12.16 대책이 되게 좀 정교하게 잘 나온 건데 그거보다 좀 투박해요, 대책이. 근데 그래서 연속으로 보면 얘가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다른 대책에서는 맞춤형 대책이라는 언어가 들어갔는데 이번 대책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의 무조건 실규제하고 뭐 하겠다만 들어가 있는 거라 맞춤형 대책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풍선 효과를 그렇게 했는데 풍선에 빠진 게 죄는 아니에요. 풍선도 좋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풍선을 나쁜 쪽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좋은 풍선도 있는데 이 좋은 풍선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수도권 주변으로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넓혀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지금 나온 대책들을 어떤 식으로 깔렸는지 천천히 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강의 시간에는 보여드렸는데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세미나 발표할 때 이번 정책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을 다 정리한 거죠. 최근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책이 21인지 22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쓸모 있는 거는 핵심적인 거 한 7, 8개 되더라. 7개 정도 되더라. 이번 거지. 보시면은 요게 다예요. 이게 정책이고 나머지는 보완책. 이렇게 보시면 되죠. 6.19 대책, 8.2 대책, 9.13 대책, 그 다음에 8.12 대책하고 11 대책, 12.16 대책. 잘 보시면 왜 두 개만 박스였어요? 쭉 오다가 여기서부터 주택 안전관리, 뭐 실수 보호 어쩌고저쩌고 맞춤형 대책 하다가 여기서는 딱딱 안정화로 넘어온 게 이 정부가 작년부터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관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대부분은 뭐냐? 대출을 막아놓으니까 못 빌리더라, 안 사더라.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 두 가지 막아놓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갭투자는 예전부터 갭투자는 여기도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갭투자가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지막에 가서 12.16 대책좀 가서 요 12.16 대책에 가서 법인 얘기가 나옵니다. 법인도 앞으로 규제할 겁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 사이에 싹 쓸고 날아갔죠. 근데 잘 보시면 이미 이 대책이 나왔을 때 법인들은 다 팔았어요. 거의 다. 작년 말에 법인들이 많이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파는 상황에서 작년 말에 법인을 만드신 분도 계셔요. 지금에 걸린 법인들은 사실 초짜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요때 어떻게 소문 듣고 법인으로 법인 만들기 강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거 듣고 막 다른 데는 텅텅 비는데 코로나 때 비고 막 이럴 때도 올 초에만 해도 법인 강좌는 꽉 찼어요. 이런 데서 앉아서 법인 만들어. 좀 안타까운 게 법인을 만들면 뭘 가르쳐야 돼요? 대차대조법 보는 거 가르쳐야 되고 고용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또 급여를 어떻게 돌리지 뭐 이런 것도 알려주는데 그냥 만들고 하는 것밖에 안 가르쳤나 봐. 그래서 제가 항상 법인 만들 때 뭐라면 법인은 기본이 고용을 창출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부동산 법인이든 모든 법인이든 급여 체계를 맞추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생산물이 나와줘야 돼. 그 생산물로 3년 이끌어가서 대차대조표 3년이 나와야 그 3년 이후부터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론을 땡겨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점프시키는 거죠. 왜? 법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자금 끌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데 신생법인에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3년으로 조절한 다음에 그 안부터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3년 뒤부터는 날아간단 말이에요. 잘만 만들면.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법이냐? 그 3년 후에 대출하니까 돼? 안 되지. 잘 안 해준다면 자기도 마이너스, 회사도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배운 거야. 그걸 배워서 법인에만 쓰니까 샀다 팔다 정리하고 세무서들을 기장해주고 좋다고 하는데 법인을 만든 게 아니라 법인으로서 진짜 수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되죠. 그 전에 만들었던 법인 하셨던 분들은 목적을 다 바꿨어요. 법인을 없앤 게 아니라 부동산 매매 법인에서 컨설팅 법인, 교육 법인으로 바뀌어서 자기가 매매 사업한 거를 가리켜. 그래서 그걸로 돈 벌고 또 출판 법인 내서 그걸로 책 쓰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만드는 법인에 등기부대 안 떼어본 거지. 목적사항에 뭐가 있는지도.
법인 어떻게 만들어요? 법인 만들기 너무 간단해요. 그 가서 배워서 만들어요? 좋은 법인, 카카오 법인에 등기부 띄워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자본금만 좀 넣었다 뺐다 하면 되고 나머지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 거지. 법인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저 최현주 부장님한테 법인 하루에 10개씩 만들어. 바로. 왜? 기계적인 거잖아요. 절차사항인데. 정관 만들면 정관 베껴서 쓰잖아요. 어차피 정관은 안 보잖아. 이게 고급 기술이 아닌데 돈에 꽂혀갖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거예요. 기왕 할 거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법인들을 만들어서 해서 최소 2-3개를 늘려갖고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 놓은 방식을 가져가야 그래야 나중에 써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단편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딱 봐도 알겠는 거야. 이게 왜 이 법인을 왜 건드리냐면요. 거시경제 입장에서 이런 법인들은 다 좀비예요, 좀비. 지금 유동자금을 넣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지금 돈을 달라고 손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매출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매출도 없는데 빚내 갖고 월급을 가져가. 이게 뭐예요, 이게? 좀비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킹덤이지, 완전히. 그냥 코리아 킹덤이 돼버려갖고 그런 법인들을 만들고 있는 거야. 좀비를 생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법인,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생산 매출이나 단기순이익이 없는 단순한 목적 법인들만 가지고 있을 때는 여기 좀비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규제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건물만 있고 팔면 수익만 남아. 아무 얘기도 이득이 안 되는. 법인은 고용을 창출해서 고용으로 인해서 이득을 줘야 되는데 고용 창출이 전혀 없는 법인인 거야. 아니, 반도체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고용 창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규제를 하죠. 이거는 이때부터 예고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팔아라. 정리해라. 그런데 종부세까지 건들 줄 몰랐던 거죠. 보유를 건들 줄 몰랐죠. 왜 그렇게 3년 법인 하시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법인을 오래 해왔고 그거 만들었던 분들도 종부세 걸리면 있는 것도 팔아야 되잖아. 그걸로 자산 삼아서 이게 매출을 늘렸는데 그 유동화를 많이 시켰던 건데 이분들도 걸린 거지. 아,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걸리죠. 결국은 갭 투자나 법인 투자가 그냥 단순히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 안에 있는 거는 매출이나 고용 창출이 없는 개별적인 투기 법인은 다 좀비 법인이라고 보는 방식으로 규제를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이 정책들 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던 얘기는 인식을 했다는 거고 이게 사회적 교란 세력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끔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눈치채고 팔았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거래량 보셨지만 알지만 그 당시에 경매에 보시면 경매 한 10건이 낙찰되면 10건 중에 한 7건 다 법인이었어요. 계속 법인들이 낙찰을 하기 시작했고. 왜? 이 경매 법인 낙찰은 대출받기 더 편하기 때문에 글로 더 많이 쏠렸고 일반 매매의 법인들은 이제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바닥치고 올라오는 지역에서 팔다 보니까 어떻게 법인 수익들은 다 챙겨서 끝났고 그걸 받아내신 분들이 개인으로 샀던 분들한테는 올랐으면 되는데 법인이 또 법인 걸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서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고 대책을 냈는데 여기서 맞춤형 대책이 빠졌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규제책이에요, 규제책. 이거는 오히려 오로지 갭 투자와 법인에 대한 규제책을 이번에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6가지를 주는데 맨 마지막 거는 12.16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12.16 대책은 법을 바꿔야지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어요. 법을 바꾸려면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반기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린 대책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12.16 대책 꼭 다운받으셔서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12.16, 2월 20짜리, 그 다음에 5월달 공급책 요거 4개지를 쭉 놓고 연결해서 보셔야 그래야 이게 흐름이 잡혀요. 얘는 지금 통과시킨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뭐 분양권에 관련된 거, 입주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또 이제 뭐 임대차 3법도 같이 좀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는 이렇게 빨간 것인 5가지가 핵심으로 보는데 일단은 지역을 넓히겠다 이런 거죠. 그 여러 가지 규제 세력들, 풍선 세력도 있으니까 그냥 지역을 완전히 넓혀서 그물을 넓게 치겠다 그런 얘기로 들어온 거고 또 하나는 개발 호재가 있는 데를 막아야 되는데 이건 지역만 넓혀서는 안 되죠. 자, 개발 호재는 뭐가 건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GBC라든가 마이스 단지를 개발하는 건 마이스 단지를 개발하는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이스 단지의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토지를 개발. 부지 개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럼 뭐가 올라요? 지가가 오르잖아요. 제일 먼저 뭘 통제해야 돼? 땅을 통제하죠. 그러려면 토지거래 허가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셔야 되는 게 개발 호재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대부분 다 지가를 건드리기 때문에 토지를 건드리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굉장히 센 거잖아요. 굉장히 센 법이죠. 그냥 허락 받고 거래하라는 거잖아요. 허락 받고 거래하는데 허락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할 때 뭐 유동적 무효 이론 나와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막 봤던 거. 처음까지 지금 무효지만 유효를 전제한다, 뭐 무효를 전제한다, 뭐 유동적 유효, 유동적 무효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거 틀리고 막 그랬잖아요. 맞으면 별로 없잖아. 맞는 게 이상한 거지. 몇 개나 나온다고요. 과천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거기는 이것밖에 거래가 안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갭 투자가 나왔어요. 갭 투자를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데 정부는 갭 투자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갭 투자를 전세 안고 산다라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갭 투자를 전세 안고 산다고 아니라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서 갭 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없잖아요.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돈이 있으면 갭 투자를 안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이 갭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내 자본 중에서 내가 전세를 사니까 내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땡긴 거죠. 내가 전세 5억 살아요. 근데 5억에 3억을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이 갭을 산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인식하는 갭 투자가 약간 틀려요. 그냥 전세 끼고 사 이게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목돈이 5억이야. 5억으로 집을 딱 살고 있어요. 하나도 없어. 5억으로 3억 담보를 유동화시켜갖고 그 3억으로 가서 3억 전세 끼고 내 3억 넣어서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해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내용 중에 보면 전세에서 전세 보증을 끼고 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아,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목돈으로 전세 사시는 분이 집이 막 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세를 못 빼고 어떻게 돼요? 집주인한테 달라니까 안 주니까 은행 가서 나 여기 5억 있으니까 3억만 땡겨줘. 신용도 괜찮고 하니까 3억을 땡겨줘요. 그러니까 내 자본 갖고 전세를 사는 사람이 전세 자금을 담보 유동화시켜서 그 돈을 갖고 3억으로 자본을 해서 잡는 거. 이렇게 봐요. 갭 투자를. 요게 차이야. 이거 이해 안 되면 옆 뒤에 나온 전세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우리는 전세자금 대출 보면 뭐예요? 들어갈 때부터 전세자금 받았잖아. 5억짜리 전세 들어가려면 4억짜리 대출을 받고 1억을 내가 넣은 거잖아요. 1억이 유동화돼요? 안 된단 말이야, 1억을. 1억을 유동 뭘로 시킬 거야? 5천 해줘요? 안 해준단 말이야. 80%까지 다 됐으니까. 그런데 일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냐면 그냥 3억짜리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근데 엄마가 돈 보태주고 뭐 보태줘서 그냥 3억을 놓고 산 거야. 3억은 그냥 순수히 내 돈이야. 대출이 하나도 없어. 은행 안 꼈어요. 그런 분들이 딱 보고 있으니까 오를 것 같아. 돈이 없어. 없지. 뭐라 그래. 야, 적금담보대출 받아. 내가 적금 없는데 전세가 적금이야. 그래서 은행에 가서 뭐래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는 안 했는데 이거 유동화 시킬 수 있죠? 그랬더니 처음부터 2억 대출을 받고 1억 넣어서 3억 사나. 3억 살다가 2억을 땡겨받나. 앞뒤만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뭐라 그러냐. 얌전하게 전세 사는 분이 혹 해서 2억을 땡겨갖고 이걸 샀다는 거지. 이게 투기라는 거야. 그 이분들은 이게 무슨 투기냐.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오르니까 전세는 만기가 있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일단 땡겨서 사놓고 옮기겠다는 건데 요것 때문에 지금 충돌이죠. 요게 충돌인 거예요. 요거만 해결하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 우리가 인식하는 갭 투자는 그냥 투자자가 전세 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사면 돼. 전세 끼고. 전세랑 매매랑 똑같으면 등기만 이전해 오면 돼. 이게 갭 투자인데 정책당국자의 갭 투자는 그 갭 투자는 이미 알고 있던 갭 투자고 여기서 말하는 갭 투자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선량한 전세입자가 자기 돈을 유동화시켜서 그걸로 갭 투자를 할 정도가 됐다 이거야 지금. 그게 위험하다 이거지. 왜? 그 돈마저 되면 뭐가 돼요? 이건 투기 아니냐. 다 누구나 다 지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갭 투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대출이 아니라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땡겨서 하시는 분. 자기 전세금으로 유동화 시키신 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유동화 갭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 안 단진다는 똑같죠. 재건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규제를 해야 되는데 치밀한 거죠. 들어가 살아라. 근데 재건축이 30년이 넘어갔고 집이 망가져서 재건축을 하는데 들어가 살아라 얘기하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실수요자들이 아유 이런 낡은 집에서는 안 살아 하고 나오면서 어차피 내가 안 살 거니까 전세 밀어놓고 나와서 자기들끼리 있다가 되면 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거 네가 들어가 사 이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말이 맞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들어가려니까 이제 깝깝한 건데 그런데 재건축은 잘 되는 재건축들에 보시면 매매가하고 전세가 대율이 거의 80% 나요. 10억짜리 집이면 전세 2억밖에 안, 목동 전세 엄청 싸요. 매매가 확 떠서 그렇지. 그러면 매매가 그 정도 뜬 사람들한테는 매매를 가지고 유동화를 시켜서 전세입자 내보내도 아까처럼 집을 비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된다고만 하면. 그러면 조합 설립 전에 계산할 거 아닙니까? 언제쯤 가능하겠다. 그럼 지금부터 다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나가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목동은 전 지역이 다 나가야 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문제를 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보완책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재건축은 보완책을 안 줬나 봐요, 지금. 지금 만드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 꼬마 빌딩처럼 전체적으로 다가구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물건들의 점유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조금 하고 있고, 실제 재건축에서는 봐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재건축은 자산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지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들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묘수가 좀 나와야 되는 것들인 거고,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법인은 세금 회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좀비 법인을 만든다. 그냥 법인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는 것들은 좀비 법인에 속하고, 고용 없고 매출 없는 건 좀비 법인인데 그 좀비 법인도 법인이니까 법인을 규제하는 세금 체계를 가져간다 라고 해서 세금 회피 수단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법인이 일반인 대비 그 세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이게 아니라 원래 많이 내요. 일반인들이 지금 많이 내게 생겼죠. 다주택 규제하고 막 하니까. 얘보다 얘가 좀 적어 보여. 그래서 일로 가는 거. 또 하나는 그러면 같이 만들겠다. 세율을 비슷하게 맞추겠다. 어떻게 추가세 과세를 해서. 또 하나 잘 보니까 갖고 있다 팔면은 얘는 종부세가 되는데 얘는 안 되니까 너도 갖고 있다 팔면 종부세 내. 그래서 합산을 시켜. 근데 합산을 시켜놓고 보니까 그래도 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너는 없애버릴게 라고 얘기해서 공제 자체를 없애버리죠. 근데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정부에서 지금 증세 논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있어요. 증세는 두 가지죠. 땡겨오든가 안 깎아주든가, 그죠? 땡겨오려면 많이 과세해야 돼요. 더 내라 더 내라 더 내라 해. 그런 게 우리가 중과세로 넘어가서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안 깎아주는 거죠. 공제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자, 일용직이 3.3%를 내잖아요. 우리가 일용직 뭐 이렇게 가서 간단하게 일하고 오면은 3.3% 계산해서 주민번호 주면 3.3% 세금 띄고 날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바뀌었죠. 필요 기준 경비율이 높아졌어요. 6.6%네요. 근데 올해 소득세 신고하신 분 8.8%예요. 부가세 10%하고 똑같아요. 거의. 내년에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이게 뭐야? 기준 경비율이 달라져서 3.3%가 아니라 더 내는 거죠. 공제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부에서 증세를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더 내라 그러면 안 내니 아껴주는 걸, 공제했던 것들을 다 걷어들이는 방식. 그래서 지금 장특공제도 나가고 모두 나가고 공제가 다 없어져요. 나중에 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이게 아니라 빼줬던 거를 다시 그냥 다 넣은 거죠. 했던 거 그럼 나 다 내.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증세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처음부터 달라고 하면 너무 세니까 면제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비과세 없어. 그게 대표적인 게 임대사업자잖아요. 주놓고 다 없애죠. 취득세 감면했다가 다시 원상 회복. 양도세 비과세 했다가 양도 원상 회복. 일반과세, 장특공제 없애고 계속 없애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내는 거네? 그럼 왜 하라고 그랬어? 그때 뭐라 해요? Sorry. 지금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임대사업자 과세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본대요. 왜? 이거 우리 김현미 장관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게 라고 해서, 법인은 안 되는데, 법인은 안 돼, 재건축 안 돼,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들어온 것들은 조금 고민해보고, 그 전에 임대사업자를 계속 해왔던 분들한테는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정안들이 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아는데 이게 가장 기본인데 하나하나씩 끊어볼게요. 과열지구에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빨간색이 과열지구고, 그 다음에 이게 조정지역이죠. 노란색이. 봤더니 서울지역 다 걸렸고, 뭐 중간에 걸리고, 시흥시 조정지역 들어갔고, 부천, 부평, 계양구, 뭐 이렇게 동구 들어갔는데, 이제 요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영종도를 조정지역을 했더니 이 섬이 실미도가 조정지역이 들어가서 실미도에서 배 타고 북한 침투하려면 대출 받아야 되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침투를 못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설경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비겁한 변명이죠. 이렇게 되니까 안성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거. 비겁한 변명이다. 빼고 했어도 되는데 굳이. 그럼 여기다 실미도 뭐 추가 아니야. 무의도 추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냥 넣은 거지. 왜? 어차피 사람이 안 사니까 느나 하나 큰 차이 없겠지 했는데 이게 줬죠. 빌미를. 실미도는 무슨 죄냐. 거기 개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 자, 그래 놓고서 뭐해? 접경지역은 뺐어요. 접경지역은. 경계선과 접했다는 게 아니라 북한 우리 그쪽하고 접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쪽을 여기에 접경지역을 본 거지. 근데 그 접경과 맞닿아 있는 접경이 있다는 거죠. 김포,
파주, 뭐 동두천은 모르지만 근데 김포가 걸렸죠. 강서구하고 강서구는 접경 지역이에요. 강서구는 마곡이라 여기는 김포 건너면 바로 접경 지역인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접경이니까 여기가 걸린 거죠. 그래서 김포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김포를 왜 빠뜨렸어요가 아니라 접경 지역이란 말을 넣지 말고 뭐 어느 뭐 위도 이상 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냥 접경 지역 넣었더니 여기 접경인 거지. 그 빠진 거죠. 접경 지역. 이렇게. 김포는 거기가 접경 지역인데 근데 김포는 사실 이쪽이랑 이 라인들이지 위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포가 들어가서 말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김포한테 이제 희망인 거죠. 김포가 올라서 희망이 아니라 김포가 지금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여태까지 김포가 못 나왔다가 이제 김포는 매도 타임이에요. 김포는 지금 오르면 던지고 나와야 돼요. 네. 이런 시기가 김포에 얼마나 또 오겠어요. 저는 김포한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구조상, 전체적인 구조상 김포의 한강신도시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악조건을 딛고 잘 버텨왔는데 전세도 마찬가지, 매매도 마찬가지 꺾였다가 올라오는 텀에서 계속 걸려있는데 이번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나와서 검단 가든가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게 조금 걸리는 건데 김포한테는 지금 나올 상황이 또 파주도 지금 나올 때죠. 파주는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있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주가 지금 상황에서 더 크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와야 될 타임인데 한 번씩 그렇게 매도 타임들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잘 봐서 빠져나와야 될 그런 타임이 이렇게 오기도 하더라. 근데 좀 빡빡하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밑에 보시면 평택, 화성 뭐 다 걸렸죠. 조정지역. 그런데 보시면 지금 대책 중에 과열지구를 강하게 묶어놓는 것들은 나와 있는데 조정지역은 대출이 좀 풀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정지역들을 잘 보시되 조정지역 중에서 가격이 오를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에는 평택을 해놨어요. 어떤 거? 조정지역 중에서 3억 미만이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 중에 향후 2년 안쪽에 기본계획이 통과될 수 있는 것들을 고르시면 돼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왜 좋냐? 국회의원이 지금 막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을 짜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하고요. 특히나 누구들 평택 쪽이라든가 천안 아산 쪽 충청 지역들의 의원들이 꽤 괜찮은 보직들을 맡아 있어서 여기서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봐라라고 해서 제가 뒷자리에 마련해 놨어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이건 알았더니 야 이천하고 뭐 여주 빠졌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거기 쌀을 이렇게 나는 데지 집 투자하러 가시는데 아니에요. 거기마저 집을 투자하시면 우리가 어디서 쌀을 먹습니까? 여주나 청정 지역인데 자꾸 그런 데 가서 올리지 마시고 어디까지 가면 돼요? 어디까지? 경기도 광주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따 광주를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광주가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좀 약해서 그렇고. 근데 경기도 광주의 호재는 이제 도지사 관할이 좀 커서 그게 좀 이제 잘 나와주면 경기도 광주가 좀 괜찮아집니다. 경기도 광주가 좋은 이유는 성남의 분당이라든지 맞붙어 있어서 시세 연동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철도보다는 도로 위주로 좀 돼 있어갖고 그게 확 안 붙는 거죠. 철도가 좀 애매하게 나 있어서. 그래서 도로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은데 경기도 광주가 그래서 성남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밑으로 뭐 어디죠? 우리 그 광교까지 내려갔지만 옆으로 이제 광주가 퍼져나갈 그런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깊게 보시면 되고 이런 지역들은 19일자로 지정 효력 발생한다. 날짜 같은 경우는 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은 보통 6개월 지나서 해요. 그래서 보통 올해 말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말 지나서 도정법 바꾸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인 거고. 근데 그 얘기들은 뭐냐면 법이 바뀔까 이거지. 법이 바뀔까. 12, 16대 안 바뀌었잖아요. 법이. 이번엔 바뀔까? 이번엔 바뀌죠. 왜? 이번엔 미통당이 안 들어와도 법이 통과돼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야 이게. 예전에는 안 들어오면 티격태격 싸우다가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들어오면 뭐예요? 상임위도 다 갖고 자기들끼리 뭐 도시락 먹으면서 통과시켜도 되는 인원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이거 통과되겠구나. 바로바로 되겠구나. 9월달 안에 다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1.6 대책도 이번에 회기 만들면 예산안 통과되면서 같이 넘길 거란 말이죠. 추경 예산 통과되면서 같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반대한다고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냥 과반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헌법 고치는 것 빼고는 지금 던지면 다 들어갈 것도 있기 때문에 전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꽤 많은 법안들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통과가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안에 부동산 법안들이 꽤 많다. 그 법안들 중에 12.16 대책이 해부터 왔던 것들이 많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바뀌는 것들 중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바뀔 거다.
그래서 좀 꼼꼼히 보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여기 중에서 추가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위에서부터 뭐 2016년에 추가됐고 17년에 추가됐고 18년, 18년 나오다가 20년 의왕이 올 2월 달에 들어갔고 밑에가 이제 이번에 들어갔고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어디가 들어갔다 뭐 투기 조정지역이 어디다 과열지가 어디다 하는 것보다 안 들어간 데를 찾아야 되죠. 안 들어간 데. 조정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죠. 투기 과열지역은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조정지역 안에서 3억 미만인 데하고 이 둘 중에 다 안 들어간 데하고 안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점화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으로 가까운 지역들 그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요. 거기만 먼저 보시면 되고 선점하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요거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보시는 거 이거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보기 좋죠. 아 여긴 다 이렇게 테두리는 다 도너츠가 2개가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안 나왔지만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외 규정이 있어요. 안 나온 이유는 그렇게 글씨를 읽어봐야 전혀 소용없고 이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뭐 이렇게 나오면 네이버에 이름이라도 찍어봐. 계양구 그 경계선이 나와 이렇게 경계선이 나온단 말이죠. 안 찍어 계양이 어딘지도 모르고 안 가보니까 나는 거기 안 사 이게 아니라 이름을 찍어보세요. 청주 찍어본 주 거기 뭐라고 보면 이렇게 나와 뭐 흥덕구 어디 무슨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경기도 광주가 엄청 넓은데 초월 찍고 옆에 곤지암 찍으면 산이 엄청나게 큰 게 나와요. 사는 데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개발 잘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데, 이름을 하나씩 찍어서 요즘에 그 네이버 그냥 지도 말고요. 그렇게 찍으면 안 나오고, 네이버에 부동산 탭이 있죠. 부동산 탭. 거기 들어가서, 네이버에 부동산 탭이 있어요. 부동산 탭에 들어가서, 들어간 부동산 탭 그 위에다가 치시면 옆에 화면이 확 열리면서 지도가 딱 뜨고 뭐까지 같이 뜨냐면 교통, 철도 다 같이 뜨고 옆에 누르면 계획도까지 다 떠요.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가 좀 비싼 거야. 사야죠, 네이버를.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그런 네이버가 은행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막 대출까지 해주고 거기서 돈 땡기면 카카오는 똑같겠네? 뭐 이런 거예요. 돈이 많이 돌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제가 지도 볼 때 예전에는 네이버 지도만 봤는데 지금은 부동산 탭에 들어가서 누르면 거기 나오는 기본 계획이 옆에 같이 다 떠 있어요. 보시면 연동되기 좋고 약간 지적도 형태 땡겨주면 철도 뭐 도로가 막 나와. 그런데 어느 지역하고 겹치는지 이렇게 보고 겹치는 데를 이렇게 확대해서 나중에 계산해 보면 여기 어떻게 들어올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입체적인 자료들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자, 다 알려드리는 이유는 못 따라 하시니까 그래요. 다 알려드려도 잘 안 따라 하시더라고. 그거 알려주면은 다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100명 알려주면 2명도 안 하시더라. 다음날 일어나가면 전화 와요. 어디 보시라고요? 이렇게 전화 오는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참고3에 나왔던 거는 12.16 대책과 연관이 있어 나온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지역들이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것도 그거와 비교해서 보라.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따가 세분화해서 나오는데 앞에서 뭐 2주택자가 어떻고 뭐 1주택자가 뭐 했는데 1년이었는데 어땠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1년으로 나온 것들이 이번에 6개월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면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이 12.16 대책부터 시작해서 이전 지금 6.17 나오기 전까지 요렇게 지금 규제를 해놨는데 요게 이번에 몇 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이번 걸 보시면 숫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2년은 1년, 1년은 6개월 이런 게. 정부가 뭘 줄일 때 막 1개월 줄이고 이렇게 안 해요. 법정 기관들은 보통 반씩 줄여, 반씩. 3년이면 뭐 1년 줄이고, 1년이면 6개월 줄이고, 6개월이면 3개월 줄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법적인 거라 이런 것도 이거 날짜를 보시면 항상 반씩 줄여요, 반씩. 그래서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퍼센테이지도 LTV도 지금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9억 이하 50%, 뭐 30%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도 지나가면 10%씩 내려와 있어요, 10%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지도를 더 봐. 이거 아무 상관없어. 이거 지금 외운다고 돈 되지 않아요. 물건을 고른 다음에 봐. 거기가 얼마가 되나. 이게 봐야 돼. 물건도 안 고르고 이거 외워놓고 너무 힘들어서 투자를 못 하겠대. 그러지 말고요. 그냥 물건을 찍고 그 다음에 봐야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내게 될 때 규제가 있는지 봐야지. 규제를 다 외워놨는데 보니까 이게 세법하고 뭐가 틀려요. 정책이 좀 쉬워서 제가 정책을 했는데 세법하고 똑같아. 그래서 김윤석 교수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건을 할 때 보는 거예요. 물건을 할 때. 대신 뭐 자료를 잘 챙겨놨다가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이 물건이 어느 지역에 속하고 아까 여기 있던 어느 지역에 속하고
그 지역에 속했으면 어떤 규제를 받고 해서 물건별로 하나씩을 써놔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쓸데없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거는 한번 살펴봐. 이렇게 비교해봐라. 그래서 한 장짜리가 나오니까 원문을 꼭 봐주시면 되는데, 원문을 보고, 자, 이렇게. 첫 번째, 과열 지역 내에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보시면 마이스 단지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동대로 복합 사업이죠. 그래서 이 박스 의미가 지정을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했고 하는데, 여기 밑에다가 제가 이제 절차를 남겨놨죠. 토지거래 허가는 중요한 건 뭐냐면 허가를 해줄 거냐 말 거냐잖아. 해줄 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한다고 하면 중개사들이면 거래를 한다고 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허가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절차도 중요하지만 누가 해주냐 누가 어느 우리가 그 시험에 나오잖아요. 시도지사냐 뭐 관계기관장이냐 뭐 나오잖아요. 항상 틀리잖아.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뭐야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 그 허가증 제출해. 그럼 시군구가 검토해. 그래서 괜찮으면 허가증 교부해주고 뭐 1개월 내에 신청하고 이게 나와요. 안 되면 불허가 되고. 이게 기본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관할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그럼 지금은 구청장이면 예를 들어 잠실이면 뭐 강남이면 강남구청장 아니면 송파구청장 이게 필요하는데 허가받은 일정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주거용 토지는 토지가 주거용이고 상업용 토지가 있대. 그 얘기는 위에 건물이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를 보는 거죠. 내 토지 위에 건물이 주거용이면 주거용 토지예요. 거기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 써라. 결국은 그 땅이 주거지면 들어가서 살아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실거주용으로 안 된다 못 들어가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누가 들어가서 사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기사에서 바꿔서 나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되면 주거지역은 토지면적 대지지분이죠. 대지지분이 18제곱미터 그리고 상업지역은 20m를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된대요. 허가 기준은 주택이라면 매수자가 잔금과 동시에 입주해야 돼요. 잔금 내고 입주해야 돼. 상가라면 주인이 직접 들어 장사를 해야 돼. 이게 가능하냐고. 네? 상가 샀는데 내가 일하려고 상가 사요? 그러려면 임차를 하지 뭐 상가를 사. 노동력 들여 내가 임차하려고 굳이 거기 가서 허가제가 받으면 제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아 이렇게 하더라도 날짜를 좀 더 임차인 나가는 날짜까지 맞추면 잔금을 그때 치르겠다고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러면 그 사정을 봐서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안 봐주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못해요. 누가 장사를 하겠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꼬마 빌딩인 거죠. 주거와 상업이 섞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원칙상으로는 건물주가 면적 전체를 상업용으로 써야 되는데 건물의 몇 퍼센트까지 임대할 수 있는지는 비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국토부는 소유주의 실사용 비율을 몇 퍼센트 정하거나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은 없다. 구청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럼 구청이잖아요. 그러면 뭐 강남이면 강남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야.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최종 판단 누가 가요? 서울시 판단 가요. 서울시 판단으로. 그렇죠. 강남구청장이 딱 봤는데 좀 애매한데 그래 해줄까? 해줬어. 올렸더니 서울시가 안 돼요. 그러면 끝이죠. 허가가 안 나잖아요. 지정 효과로 구청장 허가 필요한데 구청장이 넣어. 근데 최종적으로 누가 해요? 도시계획심의위하고 뭐 다 한 건데 서울시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 안 나는 거예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조상. 재건축도 아까도 마찬가지인 거죠. 좀 이따 재건축도 보던데 재건축도 누가 허가해요? 구에서 허가하지 않고 이제 시에서 허가라는 거잖아요. 구청장이 목동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그래? 시에서 노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안전진단이고 뭐고 이것저것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판단권 누가 갖고 있어요?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이 다 맞는데, 그죠? 그럼 구청장이 아무리 뭘 해도 둘이 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광역단체장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광역단체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가권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비교해보세요. 거기에 구청장이, 이거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이번에 4.15 때 선거대를 보면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큰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못 따올 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리고 용산 여기잖아요. 나머지는 영향 안 받아요. 전혀 안 받아요. 구청장이 이쪽 땅이라고 해도 여기서 얘기한다고 쳐도 서울시에서 노 하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일부러 비교하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방송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보다 보니 이렇네? 뭐 이런 거죠. 보다 보니 이렇네. 근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묘하게 겹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뭐예요? 아, 마이스 단지가 개발되는데 그 호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쭉 한 게 아니라 1년 단위 뭐 재검토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 얘기하는 게 1년 버티지 뭐. 근데 허가구역이 끝나면 대부분 올라요, 가격이. 왜? 그동안 뭘 안 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안 했지만 주변 지가들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지가가 같이 연동한단 말이죠.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제곱미터는 100만 원이었어. 여기가 90만 원이었는데 1년 지나서 얘가 110만 원 됐어. 얘는 120대 되잖아요. 여기 개발지니까. 묶어놓은 건 가격을 묶어놨죠. 거래가 안 돼서 가격을 묶어놨지만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원상으로 올라가. 그런데 이게 1년 계속 거래해서 이렇게 진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없다가 풍 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집도 같이 떠요 또.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알기 때문에 경매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물건들을 보는 이유가 거기 밑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있으면 해제가 며칠인지 봐요. 해제가 뭐 7월 며칠 돼 있으면 아 그때 끝나면 뜨겠구니. 그럼 지금 잡아야지. 잡고 정리해놓고 명도해놓고 딱 되면 허가 풀려. 그럼 팡 떠요. 그래서 경매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자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떠요. 특히나 재개발 지역을 묶여놓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놓으면 거기에 다가구 같은 걸 샀을 때는 그 날짜를 본다. 해제 날짜를. 언제 해제된대? 내년 7월이래. 그럼 지금 사서 1년 전세 놓고 놓으면 딱 되겠네? 이렇게 나요.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안 받잖아요. 경매는. 경매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낙찰로 인해서 인적관계가 절단되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받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 받아도 되죠.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경매 나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 그리고 1년에 해제되면 빵! 터져요. 팔고 나와야지. 그럼 이쪽에 나올 물건들 중에서 뭘 봐야 돼요? 비싸도 경매 물건 본단 말이에요. 경매 가격이 올라가죠. 경매 가격은 2차 시장 가격이고 2차 시장 가격은 1차 시장의 마지노선. 가격이 떨어져요?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주인들이 뭐예요? 경매가 받쳐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경매가 들어오기 딱 좋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경매밖에 못 들어가는데 아주 좋죠. 구조가 나오잖아 이렇게 딱. 막는다고 되냐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금조달계획서 요게 이번에 바뀌었죠. 자금조달계획서를 냈어요. 냈는 게 중요하지 않아. 뭐라고 하냐면 계획서를 낸 게 중요한 거냐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거냐 요 두 가지가 지금 갈렸는데 하나는 개정 후 즉시 시행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지금 아까 뭐 빨간색 노란색 거기 안에 금액이 3억 이상이야. 그럴 때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데 거래가액과 무관 금액 필요 없다는 거야. 3억도 아니야. 무조건 거래하면 다 내는 거래. 그러면 앞으로 빨간색 노란색에서는 서류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서류는. 근데 보세요. 주택이에요. 주택. 아파트도 포함되고 다세대도 포함되고 모두 포함되고 다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거래하는 경우에 가액과 무관없이 제출하도록 함. 근데 여기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 여기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거래 신고를 하고 거래가격 무관하게 항목별로 증빙자를 내라 그랬는데 투기과열지구네. 뭐가 빠졌어요 여기 하고? 조정이 빠졌죠. 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에서는 서류 내야 돼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서류는 내지만 입증은 안 해. 그죠? 입증은 안 해. 이 입증이 얼마나 어렵냐면 잔고 증명도 내야 되고요. 이모한테 빌려왔어요. 이모가 돈이 얼마 있는지 소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있는 투기과열지구는 아예 못하는 거예요 이제. 돈 증빙할 때 조정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조정지역에 3억 미만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됐는데 지금은 무관하대. 그럼 어떻게 돼? 평택에 3억 미만의 아파트가 있어. 근데 조정지역에 살 거야. 그래서 샀어. 서류는 내야 돼요. 무관하니까. 하지만 증빙은 따로 안 해도 되죠. 서류 한 장이면 되지. 그것만 되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모한테 빌릴 거예요, 고모한테 빌릴 거예요, 삼촌한테 빌릴 거예요, 다 빌려 살 거예요, 나는 싹 다 빌려 살 거예요 해도 증명 안 하는데 이게 거기가 투기과열지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모 통장 걷어와야 되고 고모 통장 걷어와야 되고 삼촌 통장 다 걷어서 잔고가 네가 말한 대로 있는지가 넣어야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틀렸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도 좀 할만하구나 라고 보는 게 서류는 내지만 증빙이 빡빡하진 않다. 이 증빙이 되게 중요한 게 세무사가 이게 보세요. 이게 신고시에 신고시 내 주택거래 신고시 신고 누가 해요? 법무사가 하기도 하고 가끔 중개사가 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다 맞추려면 못 맞춰요. 거래하기 힘들어요. 중개사분이 와서 이모한테 가서 잔고증명 받아와. 이게 가능해요?
이거 세무사들이 다 해주거든요. 세무사 쪽이나 이렇게 법무사 쪽 보면 거기서 신고할 때 이걸 걷어오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증빙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그래서 잔고증명 하셔야 돼요. 잔고증명. 잔고증명 우리가 특기나 할 수 있잖아요. 넣었다 뺐다. 그죠? 5천만 원 없어. 그럼 5천만 빌려서 넣고 잔고증명 찍고 5천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5천만 찍을 때 뭐예요? 들어올 때는 5,100만 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잔고증명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루 잔고증명하는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올려드린 거 맞죠? 이자가 6% 이상 못 붙는다. 무등록 대부업자 6%.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잔고증명하는 것들도 이것 때문에 잔고증명 돈 빌려주고 찍어주면 돈 되겠네? 이걸 누가 해요? 중개사들이 했어요. 중개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잔고증명 내가 좀 빌려주고 너또 빼는 거예요. 거래하려고. 이자 받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잔고증명이 안 된다니까 중개사가 전화해갖고 친구한테 돈 잠깐만 줘봐. 넣었다가 잔고증명 빼고 다시 불려주고 그걸 거래하는 거야. 증빙됐으니까. 이제 여기는 서류만 내고 이건 증명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중개사도 그 증명을 해야 되니까 돈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일산에 있는 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돈 좀 어떻게 돼? 아우 꽉 막혔어. 왜? 여기저기 돌리고 있느냐고. 이자는 받아. 이자가 뭐야? 거래만 돼도 다행이지. 그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거 보시면 자,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갭 투자가 갭이 어떤 갭이냐. 내가 전세를 그냥 목돈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유동화시켜서 빌릴 때 이제 그게 여기서 갭 투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무주택자일 경우에 전 지역이죠. 규제 전 지역. 투기 지역이든 과열지구든 상관없이 전 규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갔으니까 아까처럼 조정지구, 과열지구 거기에 지정이 안 된 비규제 지역은 아니에요. 전 규제 지역이에요. 규제가 없는 지역 말고 전 규제 지역 안에서 주택 구입 시 아파트, 빌라 다 들어가죠.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과가 상관없이 6개월 내에 들어가 살아라. 전입 의무가 있다는 거죠. 무주택자한테는. 그러니까 실거주, 이분들이 실소유와 실수요자와 실거주자에 대한 개념이 약간 헷갈려요. 실거주자는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실수요자는 지금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1년 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이 물건이 필요는 해. 하지만 지금 못 들어가. 이게 실수요자인데 이 사람들 실수요자를 실거주자로 봐서 사면 들어가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든 거죠.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니네들이 거주와 수요를 헷갈리는데 수요는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갖고 있다가 다 들어가진 않아. 천천히 들어갈 수도 있고 6개월 있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들어가서 6개월에 가란 얘기는 이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가라는 얘기잖아. 이 문제가 되지 않아? 무주택자가 돈 애써 모여갖고 그렇게 했는데 사자마자 들어가라는데 난 지금 여기서 못 나오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청원이 올라오는 거고요. 1주택자는 똑같이 전 규제지역에서 똑같이 주담대 받는데 6개월 내 역시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이니까 1주택자는 우리가 일시적 2주택 할 때 하나 1년 안에 팔고 뭐 이렇게 나오라고 한 거. 반으로 줄었던 거죠. 처분도 하고 구입도 하고 6개월 내 팔고 사고 해. 팔고 들어가야 돼 6개월 안에. 거래가 돼요? 6개월 안에. 이게 안 되니까 얘네들 안 팔아봤나 봐. 뭐 이런 거 나오죠. 집거래 안 해본 사람들 같은데 그럴 거야. 왜냐면 한 채만 갖고 계속 살았으니까. 강남에서 20억 뭐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뭐라 해요? 다만 이거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여기가 이제 뭐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 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체결하고 계약금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고 그렇게 빌린 차주 그리고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한다. 계약을 해. 여기서는 7월 1일 전까지 이번 주 다음 주 7월 1일 전까지 일단 계약하고 계약금 넣어. 거기까지가 아니라 대출까지 넣으라는 거죠. 여긴 줄 알았더니 대출까지도 접수를 해야 돼요. 나 이 집 살 건데 계약금 넣었어. 대출 알아봐서 자서 신청 딱 하면 거기까지는 봐주겠다는 건데 자, 가계약이 불포함이에요. 가계약이 어디까지예요? 가계약이. 엊그저께 한 분이 평내우편에 산 친구분 한 분이 저한테 와갖고 이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매매계약 했으면 됐어. 계약금 받았대. 받았어? 받았어. 그 혹시 좀 이상해서 혹시 그 입금 받은 거니? 입금 받았대. 거기 입금 뭐라고 써있니? 가계약 이런 씨. 매수하신 분이 가계약금 해갖고 전체 매매금의 5%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5%면 계약금 받아도 되는데? 그럼 그냥 그러고 있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전화해서 너 혹시 그 입금 뭐라고 나왔냐? 그 이름 찍혔니? 그랬더니 아니 가계약 찍혔어. 그래서 바로 전화해갖고 중개사분한테 당장 계약서를 써라. 그 들어간 계약금을 계약금으로 보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그렇게 계약서 써서 바로 하고 대출 바로 접수해라. 통과가 엊그저께 봐서 했다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살 사람이었어요. 살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정상 돈을 주면 혹시 모르면 이제 받아야 되니까 계약금은 못 받으니까 가계약의로 써서 보낸 거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혹시라도 여기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잖아요. 증명해야 되잖아. 어떻게 증명해요? 서로 이렇게 돈 보냈다고 써라, 증명을. 입금증 보여주죠. 거의 가계약 쓴 거 보여주지 말라고. 가계약인데요. 그랬더니 특이하게다 뭐라고 쓰면 돼요? 가계약금을 본계약으로 간주함.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가계약금 쓰고 못 쓰고 할 때 밑에다가 가계약금 본계약으로 간주함으로 쓰고 계약서 쓰라. 그렇게 써서 넘어갔죠.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죠. 대출 신청도 같이 해라. 요게 지금 7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봤더니 이제 기사들이 뭐가 나오냐면 앞서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전 구입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도 낸 옛날 재고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경우엔 잔금을 치를 때까지 LTV가 60% 가능하다. 지금 계약을 했는데 규제 때문에 LTV가 확 줄었다는 거죠. 그때 뭐래요? 아니야. 이거 있으니까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낸 기존의 아파트들은 그냥 LTV 60% 적용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건 이게 중요해요. 왜? 이거 그 금통위 위원들이 나왔던 발언들을 모아놓은 것들이니까 이게 그냥 사례가 돼서 이걸로 적용한단 말이죠. 최근에 뭐 하냐면 은행들이 안 된다는 거야. 왜? 규제가 나와갖고 40%밖에 적용 안 되겠대요. 말이 되냐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좋죠. 더 나갈 걸 덜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대출 중단되고 다시 대출 막 하면서 40% 줄었다 얘기하는데 금통위에서는 아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문제됐어요. 서구의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프로지오가 무주택자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비규제 지역의 LTV 60% 적용받다가 잔금 대출 때 40% 요거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중도금이 넘어왔어. 이건 어떤 거냐면 청약을 했을 경우에 PF가 붙어가지고 이게 계속 진행돼 왔어. 2008년부터 18년부터 막 진행됐어. 이제 잔금 앞두고 있어. 입주 앞두고. 그럼 잔금 대출로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려면 중도금 대출자는 그 사업에 같이 들어갔던 대주단,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고 잔금 대출은 이제 이걸 담보대출로 바꾼 거예요. 여기는 집단대출이고 여기는 담보대출인 거예요. 담보대출 신규 대출이에요. 신규 대출은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걸 시공사가 풀어줘야 돼. 시공사랑 시행사가 여기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왜? 보통은 마지막에 잔금 대출 갈 때 이 잔금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거는 대주단한테 유리한 거야. 잔금이 들어와야 자기가 돈을 빌린 거 받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잔금이 안 들어오면 중도금 빌려줬던 사람들이 잔금이 안 들어오면 중도금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보통 중도금 만기 때 갔을 때 잔금 대출 받으면 그 잔금이 들어오면서 중도금 애들이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꿔주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누가 들어올지 얘네들이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돼. 신용도로 오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 걸리면 나중에 갔을 때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안 해줘. 그 얘기는 이게 지금 청약이 아니라 이게 잔금이라고 보시면 지금 잔금을 한 몇 개월 앞뒀어요. 이게 걸렸어. 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요건 해결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조정해서 자기들끼리 해갖고 70% 적용하자. 어차피 잔금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자기 대주단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얘는 안 돼. 왜? 조정지라고 2년 뒤에서 할 거니까. 그때는 이미 다 적용된 이유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죠. 2년 동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안 나와요, 이거는. 검염역이 지금 난리가 났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올라왔어요? 청원이 이걸로 올라온 거잖아요. 나 이거 받았는데 돈이 지금 마련이 안 된다. 2년 뒤에. 2년 뒤죠, 2년 뒤에. 2년 뒤에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여기가 전세값이 올라가 80% 전세값이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다른 것들은 잔금 있을 때는 PF가 걸린 물건들은 대주단끼리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죠. 저희가 나중에 작년인가 할 때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바꿔서 나머지들도 진행을 했어요. 요거는 건 바이 건으로 다른데 보통 단체로 해서 중도금까지 진행된다 잔금 남은 상태 지금 걸리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합의 봐서 이거는 수사 케이스로 해주자. 대신 은행이 보증해 준다든가 은행이라면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좀 보증을 해줘서 금액이 다는 아니어도 60%까지 맞춰준다. 이런 건 가능한데 이게 지금 들어간 청약은 2년 뒤의 얘기라 잔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요거는 전혀 안 돼요. 보금자리론 마찬가지죠. 3개월 내 전이에 1년 이상 실거주 유무하고 의무위반시 대출금 회수하겠다. 보금자리론은 특히나 더하죠. 이건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을 때 전입 안 하고 되면 그냥 걷어들이겠다. 이것 때문이라도 또 계속 무주택자들이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갭투자 방지론 전세자금 보증 대출 강화 나왔죠. 여기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은 없어요.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이에요. 신규 구입, 새로 구입.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이제부터 구입할 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여기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야. 자기가 갖고 있다가 자기 자금을 융통시켜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자금 융통시키는 거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죠? 그걸 안 해주겠다는 거야.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니까 너 전세대출, 내 전세로 전세대출 받는 보증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이거 살까봐. 근데 보세요. 3억 원 초과 아파트야. 투기적. 그러면 조정지역은 안 들어가 있다. 조정지역은. 조정지역 안 들어가 있죠. 그럼 평택의 조정지역인데 평택의 3억 원 미만. 아까 서류는 제출하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올 건지 서류는 제출해야 돼요. 하지만 증빙은 안 해. 하지만 대출도 나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조정지역 중에서 지금 봐요. 조정지역 중에서 금액이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서류도 안 냈는데 지금은 서류는 낸단 말이죠. 하지만 증빙은 필요 없어요. 조정지역이니까. 그리고 대출도 돼. 갖고 와요. 근데 왜 3억 미만을 보냐? 지금 3억을 다 넘을 것 같거든. 시즌이 지금 6억은 안 되고 3억이 6억으로 맞춰가는 키 맞추기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심부는 안 돼요. 다 올라왔으니까. 3억 미만에 있는 지역들이 3억 5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갭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가라. 근데 그런 데 가시면 전세가 와요? 88%. 2억 7천이면 전세가 2억 2천, 3천 이러니까 그런 데 가서 갭 투자를 방지했다고 하나 조정지역이 빠졌고 거기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 해야죠. 그리고 서류 한 장만 내면 되지. 입증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너무 열받지 마라 이게. 아직 많다 이게. 집단지성들이 이걸 다 찾아냈어. 그죠? 집단지성이. Q&A 보니까 이제부터 Q&A예요. 여기는 이제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요 하나만 볼게요.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작년에 10월에 매수했다고 하고요. 같은 달 전세대, 같은 달, 작년 10월에 전세대출 받아서 현재 다른 주택에 살아가 자기는 전세대출 받아 딴 데 살고 그때 같이 15억 이상 고가주택을 매고 돈 많죠.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 만기가 왔어. 자기가 전세 살고 있는 만기가 왔어. 연장이 가능할까? 자, 이 사례는 지난 12.16 대책 이전에 구입한 거니까 10월 달이니까 전세대출이 모두 일어난 경우에서 경과조치 대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전세대출의 증액이나 전셋집 이전 없이 기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죠. 작년 12.16 대책 전에 고가주택 사고 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 있으면 연장돼. 그냥 살아라 이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소급은 안 시킨다는 게 소급은. 어떤 규제든 뒤에 사람들을 소급시켜서 해야진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소급은 안 하는데 애매하게 걸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계약은 여기 넣는데 잔금은 여기 치러. 계약은 넣는데 대출은 아직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짧아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짧은 거. 근데 아까처럼 2년씩 길어. 이거는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닥쳐서 갑자기 이것 때문에 혹 멘붕 온 것들은 어떻게든 조정해보겠다 이런 거고 그 조정한 것 중에서도 대상이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로 실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재건축이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한다. 이거는 안 해주겠다는 거. 그건 자본의 문제니까. 그건 수요, 이런 거주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고. 여기 하나 더 볼까요?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8억 원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갭 투자했어요. 1주택자야. 현재 전세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만기 연장이 가능할까? 아, 투기지역 내에서 그걸 사고 또 전세 대출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어요. 가능하다. 전세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것은 규제 시행일 7월 중순 이후다.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한 경우다. 그래서 규제 시행 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 시점에 집값이 9억을 넘어가면 안 되지. 자기 대출 만기할 때 그때 실거래가 9억 찍히면 안 되지. 그죠? 그거 어떻게 돼요? 자기 연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지 마라 계속 우리 집 안 좋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전세 연장한 다음에 엄청 좋아요 넘기면 되죠. 이렇게 찍어요. 그 동네 중개사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절대 9억은 거래하지 마라. 그리고 밑에다가 호갱 넣어놔야 돼. 9억 안 돼요. 이제 9억 가치 없어요. 막 얘기해 놓은 다음에 만기 연장하고 이제 9억 넘어도 돼요. 이게 올리는 거죠. 그런 수준이라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기사 올려드린 것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한테 질문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온 기사들 중에서는 얘가 조금 신뢰성이 있어요. 그 사례별로 하나씩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뭐 다 읽어서 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요 사례들을 잘 보시면 이 넘어가는 기점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되고 또 날짜가 여기서는 되고 여기 안 돼. 금액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있으니까 요거로들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정리 세 번째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용들 다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주도보하고 주금공에서 보증하는 금액이 약간 달랐단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 다 2억 원으로 인하하겠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주도보하고 주금공만 있는 게 아니죠. 서울보증보험이 있다는 거죠. 서울보증보험은 사기업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도 같이 2억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렇게 권고할 거야. 얘기했는데 서울보증보험이 뭐라고 해요? 들은 바 없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갖고 아직은 답이 없어요. 따라오겠지. 근데 거기서 뭐예요? 내가 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낮추겠다. 적용시기 보세요. 내규 개정 시행일. 전세대출 신청분부터. 내규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한참 멀은 거죠. 내규가 개정되고 그 이후부터 나올 때 2억이니까 얘도 아직은 멀었어요. 그리고 일반 보증은 이거 상관없죠. 일반 보증이 따라가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보증보험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좀 묘해요. 왜? 지금 이거 대출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더 나오면 자기들이 몰리면 수익이 나잖아요. 이 수익을 포기하면서 이 정책에 따라간다? 이거 조금 부담스럽죠. 일반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 보증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가 중요하죠. 구조적 독립성 강화했다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아까처럼 시군구 선정관리 주체 1차 처음에 진입하는 1차 안전진단을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했다. 하나 더 위로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를 위에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재건축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인데 서울은 하나 올리면 시장 관리다. 시장 관리. 박원순 시장이 힘이 세진 거죠. 이제 이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언제부터 한다? 도정법 개정 후 21년 상반기예요. 근데 대선이 22년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힘이 막강해졌죠. 대선 나가기 전에 재건축 어떻게 할까? 이제 그분 손에 달려 있는 거지. 보시면 이렇게 안전진단을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죠. 그나마 이게 아까 그 목동 같은 경우 6단지는 여기까지 통과됐으니까 하는 건데 나머지는 1단계 통과되고 2단계 지금 보류 중인데 이게 12월 개정이니까 12월 전까지 어떻게 돼요?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빠지는 거지 막. 재건축. 안전진단 일단은 조합 설립해서 뭐 더 사는 건 나중 문제고 통과라도 시켜야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과시키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더 빨리 하자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재건축 통과는 구청장 소관이었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이렇게 해갖고 민원 넣고 빨리 해달라 하고.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도 김성구 청장한테 막 했던 거고 양천구의 과거에 20대 국회에 양천구 그 목동 관리, 목동 관할 국회의원이 황희 국회의원인데 국토교통부 소속이었어요. 이번에 됐잖아요, 재선. 그래서 국토교통부 지원했는데 산자부인가 어디로 빠졌어요. 산자부 외통부인가 이리로 빠졌어요. 목동이 좀 뿅 했죠. 그걸 누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 배정해줬잖아요. 민주당에서. 그, 김세년 정책위원장하고, 국회의장하고 배정했을 거잖아요. 상임위 넌 어디 넣을 거야, 어디 넣을 거야. 근데 왜 목동에 있는데 이렇게 넣었을까? 지금 다 보시면 상임위를 묘한 데는 다 바꿔놨어요, 이렇게. 못 가게. 그럼 국토교통부 누가 들어왔냐, 중요하지. 그게 힘 세다기보다 일을 제일 많이 할 거고. 그런 거에 보시면 대부분 다 충청, 세종, 공주, 어디지 저기 뭐 청양 뭐 이런 데 이렇게 요 가운데 라인들이 싹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그걸 넣어놓은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기가. 머리 엄청 많이 쓴 거지. 수익을 나게끔 해주려고. 자, 2차 안전진단은 더 강화됐죠. 그래서 현장 조사를 안 하고 탁상으로 하니까 그러지 말고 현장 조사 가라. 가서 진짜 낡았는지 보라. 그럼 만약에 오면은 집주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낡은 거 보여줘야 되니까 벽에다가 계속 뭐 뿌리고 하겠죠. 그래 진짜 껍데기 벗기고. 이거 저거 돈 쓰겠어요? 그거 뭐지? 화재행보증금 써서 이거 하겠어요? 그냥 냅둬야지. 이거 현장 나오는데 거기다 이렇게 뺑기칠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예전에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 주택 정책을 임대료 같은 걸 통제하게 되면 거기서 얻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안 내는 거죠. 아니 뭐 돈도 못 얻는데 내가 뭐로 돈을 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그 돈 거둔 것들을 나중에 자기가 뿜빠이 받으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하겠냐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만들어갖고 우리 여기 입주에 벽에다 뭐 칠하고 막 합시다. 왜? 하지 마요. 나왔는데 너무 깨끗하다고 허가 안 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안 쓰는데 문제는 거기는 자기들이 들어가면 살면 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더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전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줄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재건축이니까 도저히 이게 낡아서 하나 안 와서 하나 대지지분으로 따지는 거지 건물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문위원회의 책임거 점수를 딱 보여줬더니 점수가 이 사람이 좀 점수를 보고 들어가면 이거 통과시키려면 내가 3점만 더 넣으면 돼. 그러면 안 통과시키면 자기 때문에 안 된 거니까
좀 쫄릴 것 같아서 이것도 비밀로 하자. 그럼 자기가 얼마 넣었는지 몰랐는데 합쳐놨더니 통과가 안 돼. 그러면 나는 몰라. 눈 감고 쏘는 거잖아. 내가 안 맞췄어. 이런 거잖아요. 점수가 공개되면 얘 때문에 떨어졌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에 부담을 줄이자. 이렇게 넣어놨던 거죠. 이것보다는 얘가 제일 세요. 뭐가 되든 간에 허가권자가 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시로. 시장이 보고 아 여기는 서울시 전체의 어떤 그 균형을 위해서는 안 돼.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정비사업 규제 보시면 거주요건 같은 경우 조합원 분양시장 허용한다. 이게 아까 나왔던 거죠. 투기과열지구예요. 조정지구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조정지구 빠져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할 때 조합원 분양신청까지는 2년 거주한 경우 하나 분양신청 허용한다.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 매각 후 다시 매입한 매입한 시점. 그때부터 계산을 하고 문제는 연속 거주가 아니라 나눠서 2년만 채우면 되는 거죠. 조금 들어갔다 빼고 조금 들어갔다 빼고 해서 나눠서 2년만 하면 됩니다. 합산 거주 기간을 주되 투기 과열지구니까 조정지구 재건축은 안 되는데 지금 조정지구 재건축 중에서 눈에 띌 만한 게 없죠. 그잖아요. 과열지구도 제일 좋은 데가 많고 조정지구는 글쎄요 인천 쪽이라든가 이런 데 재건축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서 그렇게 막 재건축이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타격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재건축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쭉 나오다가 도시환경정비법, 도정법 개정되는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대상이다. 그때까지. 올해 말까지 조합 인정 안 하면 되는데 어떤 거 있어요? 음마, 압구정 현대, 우성, 성산시형. 성산시형이 크죠. 진짜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산시형이 이번에 정말 큰 거 하나 터뜨렸는데 딱 걸려갖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 마포 성산시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자, 반대로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2년 동안 세입자를 받지 않고 빈집으로 둔 채 가끔 왕래하면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게 큰 무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집에다가 텐트 쳐놓고 야 우리 캠핑 가자 가서 캠핑 하시다가 끓여 먹고 나오고 이래도 무리 없다는 거야. 돈이 있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집을 하는 이유가 그래? 매집하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 먹고 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입해놓고 아버님이 한번 희생하시죠. 그래. 이러면서 전입하시고 딱 살면서 가끔 놀러 와라. 내가 고기 구워놓을게.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세입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상된 아파트들이 기사들 나오니까 이런 아파트들 한번 보셔라 이런 거죠.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서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담보대출 금지죠. 그래서 이게 규제가 있었는데 모든 지역에서 이거는 규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지역에서 전 규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 임대를 사업으로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대출하지 말아요.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규제 비규제 모두 포함.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매매 임대 사업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대출하지 말고 네 돈으로 해라. 네 돈으로. 본인 돈으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담보대출 못 해줘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사업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예요. 그럼 무슨 대출은 돼요? 신탁대출 되고 신용보증대출 되죠. 보증대출. 그러니까 하려면 해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래. 내가 이렇게까지 쳐다보겠죠. 너 머리 좋네. 너 집단지성이니? 뭐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혜택이 없는 거. 이거는 담보대출을 금지해서 문제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지금 혜택을 하나도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도. 거의 없어요. 혜택이. 뭐 소득 혜택, 재산세 혜택 이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서. 요즘에 안 하죠. 요즘에 등록이 거의 없어요. 개인 사업자나 이런 사업들도 매매 임대 사업자 등록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집 한 채 사시는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도 주택 임대 사업자 내야 되는데 안 낸단 말이에요. 그냥 과태료 말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세 받으면 그걸로 어떻게 해요? 그냥 전세 환산해서 그냥 비율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더 싸다 이거지. 오르는 속도보다.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 요거는 아예 대출 못 받기 본인 돈으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법인이 보유하는 거 요게 크죠. 종부세율 인상. 보통은 개인보다 세율이 높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21년 종부세 부과 기부부터 내년 6월이죠. 그 안에 팔아라 이런 얘기인 거고 여기 4원형 주택, 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들은 비과세는 유지된다. 이건 건설하시는 분들이 집을 못 팔아서 가지고 있을 때 몇 년간은 빨리 팔으라고 비과세 해주는 그런 거고 자 4원형 주택이 있어요. 4원형 주택. 법인인데 4원형 주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법인이면 사원을 고용해야죠. 사원이 누구예요? 아들, 딸, 이럴 수 있잖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4원형 주택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가격표준 산정 시에 공제 폐지 이게 크죠. 원래 6억 원 공제였어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 법인으로 두 개 나눠서 해서 이걸 했는데 복수의 법인 활용해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걸 어떻게 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6억이 폐지되면 엄청난 게 많은 게 폐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인이 의미가 없다. 법인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법인이 이거로 인해서 개인으로 하는 것만큼 세율이 유리하지가 않다. 근데 일은 더 많아졌다. 뭐 이런 게 되죠. 그래서 법인이 비효율적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금액으로 얘기했던 거고 또 역시 조정대상 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과세한다. 새로 구입하면 이건 조정도 들어갔으니까 비조정은 아닌데 보시면 법인이 조정대상 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종부세 다 합치겠다. 그러니까 법인으로는 거의 지금 뭐 사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고 팔지도 마. 세금 거둘 때까지 뭐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법인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인에 대한 인식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좀비 법인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법인의 세제도 양도세 추가이죠. 20% 추가세율 20% 인상한다. 그래서 10% 더하냐 20% 더하냐 추가세율 인상한다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새로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죠. 아파트 뭐 다 포함시켜서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업종으로 한다. 그전까지 자유업이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했는데 지금 법정업종으로 하면 뭐냐 관리가 많이 들어가 법원에 그 행정관청에서 이 업종에 대한 관리 감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신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관리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아예 원천적으로 뭘 할지 내가 다 쳐다보고 있겠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마라. 근데 보시면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서 했는데 법정업종을 관리 중이나 보고 의무를 둬서 부동산 매매업은 여기서 빠져있더라. 매매업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인데 이게 자꾸 거래를 교란시키니까 걔네를 법정업종으로 다시 들어와서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넣어놨다. 법인 거래 조사는 기존에 했던 거죠. 자금 조달 계획서 없는 거래 신고 중 법인 외지인 20대 딱 골랐죠. 법인이고 그리고 이 지역 안에 밖에 있고 그리고 젊은 층이 했던 것들 최근에 그 트렌드 때문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자금을 철저히 보겠다 이렇게 강화를 했고 나머지들은 지금 다 개정 진행 중인 거예요. 법인 거래 조사 이거는 이제 12.16 대책부터 했던 것들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니까 연계해서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법인을 옥죄고 있는 분들입니다. 실제 보시면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다 걸어놨어요.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그리고 대형 개발 후에 마이스 단지 정도가 돼서 또 복합 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개발 이익 자체가 토지에서 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봐서 얼마가 이익이 나는지 누가 거래되는지를 체크하겠다. 신규 구입은 무조건 거주해라 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고 갭 투자는 네가 갭 투자할 자금이 대출이었으면 회수하겠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재건축은 진입 자체, 안전진단 자체부터 철저하게 광역단체장이 감독하겠다. 이런 거고 조합원, 자기가 거기서 조합원으로 살려면은 책임 다 해라. 2년 동안 거주하면서 네가 거기서 조합원이라는 걸 다 해라. 이런 거고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는 그냥 네 돈으로 해라. 빌리지 말고 거기까지는 봐줘. 네 돈으로 하는 데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빌리지 마. 이제 안 빌려줘. 법인은 너 사지도 마. 너 갖고 있지도 마. 너 팔지도 마. 이러죠.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국회에서 법으로 다 만들어서 규제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런 게. 요게 이번 6.17 대책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5분 쉬었다가 틈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